저는 38살의 기계설계 기사 윤재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동생과 함께 좁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여름엔 작은 선풍기 하나로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은 항상 배고프다고 울었고 저는 편의점에서 할인하는 도시락을 사다 나눠 먹곤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속엔 하나의 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언젠가 따뜻한 가족을 만들겠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설계 도면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고 선배들의 잔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을 때 회사에서 기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박지은을 만났습니다. 지은 씨는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홍보팀장이었습니다. 밝은 미소와 논리적인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는 제 설계 철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전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저를 그녀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고 6개월 뒤 저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처음 그녀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저는 많이 긴장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될 박동현 선생님은 30년째 정형외과를 운영하시는 의사셨고 장모님이 될 김명선 권사님은 지역 봉사활동에 헌신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제 낡은 구두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제 배경을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장인어른께서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란 피보다 믿음으로 엮이는 것이라고, 자네라면 우리 딸을 평생 지켜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제 쪽 하객은 동생과 몇몇 직장 동료가 전부였지만 지은 씨 가족들은 저를 진심으로 환대해 주셨습니다. 신혼집은 장인어른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지만 장인어른은 딸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지은 씨에게 커피를 내려주었고 주말이면 장인어른 댁에 들러 잔디를 깎고 작은 수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도 달려오셔서 함께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아이 이름을 함께 지었습니다. 믿음 신자의 밝을 명자를 써서 신명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돌을 지날 무렵 장인어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셨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희귀한 자가면역 질환으로 간과 폐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식 수술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대기자 명단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의 상태는 몇 달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공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은 씨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무섭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혈압이 높아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자네 몸이 소중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친아버지나 다름없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합이었습니다. 혈액형도 맞았고 조직 적합성도 높았습니다. 의료진은 최적의 공여자라고 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지은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제 뺨에 입을 맞추며 우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그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간의 일부를 떼어내어 장인어른께 이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3달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재활을 했습니다. 회사는 병가를 냈고 그 기간 동안 수입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께서 건강을 되찾아 가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제가 완전히 회복하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쉽게 피로해졌고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했지만 예전처럼 야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침대에 누워 쉬어야 했습니다. 지은 씨는 처음엔 이해한다고 했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아픈 척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아픈 척이 아니라 실제로 아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다른 사람들은 이식 수술 후에도 잘만 산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지은 씨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는 대부분 제가 돌봤습니다. 장모님께서 가끔 오셔서 도와주셨지만 밤에 아이가 울면 저 혼자 달래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지은 씨의 차가워진 눈빛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 겨울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여행용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출장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늘 희생자처럼 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수술 이후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사라지고 늘 피곤해하고 우울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당신과 사는 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된 건 장인어른을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그게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살린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걸 평생 은혜로 여기며 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다고 항변했지만 지은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아이가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수없이 되짚었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건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회사 동료 하나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전시회장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한 남자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같은 회사의 전무 이도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편안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동료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줘야 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잦은 야근과 주말 출장, 차가워진 태도, 이혼 요구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은 씨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직 바꾸지 않았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이도현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업무 관련 내용이었지만 점점 사적인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일 때 이미 두 사람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메시지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도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회복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 씨의 답장은 이랬습니다. 어차피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썼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날짜는 제가 퇴원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저장했습니다. 이메일과 메시지를 캡처하고 출장 일정과 비용 처리 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호텔 예약 기록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인어른께 전화드렸습니다. 병원으로 찾아뵙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기뻐하시며 언제든 오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이식 수술 이후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께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지은 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증거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시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보시고 나서 장인어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인어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식 잘못 키운 죄로 사위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잘못이 아니라고, 다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조언을 구하러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린 사위를 이렇게 배신한 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지은이를 불러서 따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장인어른은 지은 씨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들어오자 장인어른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오해라고, 그냥 동료 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더 이상 듣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들어 제지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이제 내 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남편이 내 목숨을 구했는데 너는 그를 배신했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호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지은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며 매달렸지만 장인어른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이혼 소송은 길었습니다. 지은 씨는 끝까지 외도를 부인했습니다. 단지 업무상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게다가 이도현의 배우자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그녀가 제출한 추가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도현이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지은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은 지은 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대부분이 저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도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지은 씨는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권만 인정받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다음 날 장인어른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병원이 아닌 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찾아뵈니 장모님도 계셨습니다. 두 분은 제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본래 지은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네가 내 목숨을 살렸으니 이 집은 자네와 손주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과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고집하셨습니다. 이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병원 건물 지분 일부도 제 명의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을 손주 학자금 명목으로 신탁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도 우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2년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이도현과의 관계도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었고 이도현은 회사에서도 사임했습니다. 지은 씨는 지금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병원에서 설비 관리 일을 돕고 있습니다. 기계 설계 기사로서의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의료 장비들을 점검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입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 주십니다. 주말이면 함께 손주를 데리고 공원에 갑니다. 아이는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어디 갔냐고 가끔 묻습니다. 저는 엄마는 멀리 일하러 가셨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크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순수한 아이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밤이 되면 가끔 병원 옥상에 올라갑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저 많은 건물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들도 각자의 고통과 배신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에 위안을 받습니다. 제 옆구리에는 수술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긴 흉터입니다. 샤워할 때마다 보입니다. 처음엔 이 흉터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이 흉터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흔적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장인어른을 살리기 위해 다시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제 결혼을 파탄냈고 고통을 안겨줬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옳았습니다. 잘못은 그 선택을 배신으로 갚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 떳떳합니다. 아이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나는 여전히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올바른 사람으로 남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가끔 지은 씨 생각이 납니다. 그녀도 지금 어딘가에서 후회하고 있을까요?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힘도 없고 미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좋은 가정을 가질 수 있었는데 스스로 모든 걸 무너뜨렸으니까요. 장인어른께서는 요즘 건강하십니다. 정기 검진 결과도 좋습니다. 이식받은 간이 잘 기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는 압니다. 장인어른께서 얼마나 미안해 하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장인어른께 아무 원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울 때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지금도 저와 손주를 돌봐주시니까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장인어른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 저는 평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를 깨우고 아침밥을 먹입니다. 회사에 가서 성실히 일합니다. 저녁에는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갑니다.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오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듣습니다. 아이는 친구들 이야기를 신나게 합니다. 누가 장난감을 빌려줬다는 이야기, 점심시간에 무엇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 작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행복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립니다. 아이는 크레용으로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립니다. 엄마 그림도 그립니다. 노란 머리카락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그립니다. 실제 지은 씨와는 많이 다르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기억 속 엄마는 그런 모습인가 봅니다. 목욕을 시키고 잠자리에 눕힙니다. 책을 읽어줍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입니다. 착한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그 결말을 이미 알면서도 매번 같은 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아이는 눈을 감습니다. 작은 손을 제 손 위에 올려놓고 잠듭니다. 아이가 잠든 후 저는 거실로 나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차를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이 집은 장인어른께서 물려주신 집입니다. 넓고 따뜻합니다. 예전에 제가 동생과 함께 살던 좁은 고시원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때때로 이 모든 게 꿈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닙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 대가로 얻은 것들입니다. 물론 잃은 것도 많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를 잃었고 완전한 가정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쉽게 피곤해지고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존중을 얻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께 진정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혼 소식에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존경의 눈빛을 보냅니다. 상사들은 저를 신뢰합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최근에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외 지사로 가는 자리였습니다. 조건도 좋았고 경력에도 도움이 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이를 두고 갈 수 없었고 장인어른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상사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이면 장인어른 댁에 갑니다. 장모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주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손주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피로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를 배신하는 관계보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지키는 관계가
더 진한 가족이라는 걸 배웁니다. 장모님께서는 가끔 지은 씨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딸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연락은 하지만 만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도 길지 않다고 합니다. 지은 씨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합니다. 장모님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저는 장모님을 위로합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처는 아물고 용서의 시간도 올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꿈을 꿉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꿈입니다. 차가운 수술등 아래에서 의사들이 저를 내려다봅니다. 메스가 제 배를 가릅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두렵습니다. 그러다 깨어납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방으로 가서 아이를 봅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봅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다양한 환자들을 봅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식받고 회복 중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누군가는 가족에게서 장기를 받고 더 끈끈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타인의 기증으로 새 생명을 얻기도 합니다. 장인 어른께서는 가끔 환자들에게 저를 소개하십니다. 이 사람이 제 사위이자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자들은 놀라며 저를 봅니다. 젊은 나이에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한 환자 가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간 이식이 필요한데 기증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기증하고 싶지만 건강 문제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아직 어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는 방법, 뇌사 기증자를 기다리는 절차, 생체 기증의 조건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도 나눴습니다. 수술의 고통과 회복 과정,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희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의 남편이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뇌사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기뻤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저는 배웁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옵니다. 아이는 자랍니다. 키도 크고 말도 늘고 생각도 깊어집니다. 학교에 입학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책가방을 함께 사러 갔습니다. 아이는 파란색 가방을 골랐습니다. 그 가방을 메고 거울 앞에서 웃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크면 보여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뻤는지, 아빠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설명할 것입니다. 아이가 물을 것입니다. 아빠는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엄마와 헤어지게 된 것이 슬프지 않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슬프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한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동생은
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형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합니다. 동생의 결혼식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함께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보며 따뜻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로를 아끼는 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동생 부부와 사진을 찍습니다. 동생은 행복해 보입니다. 저도 한때 저런 표정을 지었었습니다. 결혼식 날 지은 씨 옆에 서서 미래를 꿈꾸던 그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아득한 과거의 기억일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잠듭니다. 뒷좌석에서 고개를 기울인 채 잡니다. 저는 백미러로 아이를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집에 도착해 아이를 안아 올립니다. 아이는 잠결에 제 목을 감쌉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또 다른 계절이 다가옵니다. 겨울입니다. 눈이 내릴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 것입니다. 장인어른 댁에 가서 따뜻한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삶이 불행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젊은 나이에 이혼했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무엇이 중요한지 배웠으니까요.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거나 일어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상처받았지만 회복했습니다. 배신당했지만 다시 믿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아이를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일터로 갈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저는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때때로 옥상에 올라갑니다. 도시의 불빛들을 봅니다. 저 많은 창문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이별합니다.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떠납니다.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삽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떳떳한 인생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차가운 밤바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춥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구리에 흉터가 욱신거립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을 대고 문지릅니다. 이 흉터는 이제 제 일부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내려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조용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아이 방 앞을 지나갑니다. 문틈으로 작은 숨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합니다.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견딜 것입니다.
이미 더 큰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눈을 감습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어둠 끝에는 항상 빛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빛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빛 속에서 저는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아이를 키우고 장인어른을 모시고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언젠가 아이가 클 것입니다.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때 아이는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할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묵묵히 제 길을 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어려운 선택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옳은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십시오. 거울을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저는 이제 잠들겠습니다. 내일을 위해 쉬어야 합니다. 아이가 깨기 전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아침을 준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좋은 밤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은 날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감사합니다.